교외에 위치한 깔끔한 2층짜리 주택과 두 아이를 낳아 부족한 것 없이 교육을 시킬 수 있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유로운 삶. 이번 사건의 주인공들은 미국의 전형적인 중산층 가족입니다. 그렇게 화목하고 풍족한 환경에서 자란 자녀들 중 하나는 수준이 다른 스펙만 들어갈 수 있다는 대기업 스페이스X의 입사를 앞두고 있기도 했죠. 그런데 그들의 윤택한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Okay, what's your first name? Chandler, C-H-A-N-D-L-E-R. Last name is H-A-L-D as in David, E-R-S-O-N. 행복에 가려진 진실을 알기 위해 걸었던 한 통의 전화에서부터였습니다. 1990년대 초 20대 초반의 크리스타 프레더는 위스콘신주 메디슨에 있는 보스턴 스토어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죠. 그의 이름은 바트 할더슨이었고 크리스타 또래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종종 근무 시간이 겹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됐고 서로 공통점이 많다는 걸 알게 됐죠. 둘은 메디슨 외곽에서 자랐고 위스콘신 대학교의 메디슨 캠퍼스를 졸업했다는 공통점이 있었고 특히나 크리스타와 바트를 가깝게 만든 건 다른 어느 연인들과 같이 공통된 취미였는데 두 사람 다 집 꾸미기에 진심이었다는 겁니다. 대학에서 미술사를 전공해 신미안이 뛰어났던 크리스타는 인테리어 디자인에 관심이 많았고 손재주가 좋아 어려서부터 집수리에 관심이 많았던 바트는 온갖 걸 고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공통된 관심사로 크리스타와 바트는 급속도로 친해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연인으로까지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1994년 크리스타와 바트는 결혼에 골인해 위스콘신의 메디슨 근처인 디포레스트의 한 아파트에서 둘만의 새 출발을 하게 됐고 2년 뒤 첫 아이인 미첼이 태어났죠. 결혼을 하고 얼마 안 있어 바트는 보스턴 스토어를 그만두고 회계사가 됐는데 첫 아이를 낳고 나서 다행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던 바트의 수입은 자식을 걱정 없이 키울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미첼이 태어나고 18개월 후 두 사람 사이에는 둘째인 챈들러가 태어났죠. 결혼과 함께 크리스타와 바트의 인생은 탄탄대로였습니다. 챈들러가 태어나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드디어 원하던 집을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모을 수 있게 됐고 4명의 가족은 위스콘신의 윈저라는 조용한 마을에 있는 2층 집에 정착을 했죠. 그 집은 작고 소박했지만 크리스타의 가족에겐 부족한 것 없이 완벽한 집이었습니다. 더불어 크리스타가 오랜만에 육아가 아닌 인테리어 디자인에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고 바트는 그런 크리스타를 도와 집을 수리했죠. 그렇게 크리스타와 바트의 공동 프로젝트로 리모델링된 집은 두 사람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집에 대한 애착이 강해진 만큼 새롭게 정착한 동네에 적응하는 것도 빨랐는데 그건 비단 집뿐만 아니라 친절한 이웃들의 영향도 컸죠. 이웃들은 크리스타와 바트가 막 이사를 왔을 때부터 두 사람을 마치 오래된 친구가 온 것처럼 환영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을의 일원으로 적응할 수 있게 보이스카우트나 북클럽 같은 지역 활동을 소개시켜줬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크리스타의 가족은 윈저에 완벽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었죠. 터가 맞는다는 게 이런 걸까 싶을 정도로 크리스타의 가족은 윈저에 온 뒤로 모든 일이 잘 풀렸는데 바트는 오랫동안 회계사로 일하면서 승진을 했고 그런 바트와 크리스타의 열정적인 교육과 헌신으로 두 아들은 여러 가지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자랄 수 있었습니다. 부족하지 않은 관심과 자원 속에서 25살이 된 큰아들 미첼은 혼자 아파트를 구해 독립을 했죠. 그는 대학을 졸업한 뒤 지역의 이름난 IT 회사에 취직을 했고 당시 만나던 여자친구와 약혼을 해 곧 집을 살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23살인 챈들러는 대학에서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아직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지만 지역보험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틈틈이 일을 하면서 집에 생활비를 내기도 했죠. 또한 챈들러는 졸업 전에 이미 취직에 성공을 했는데 그는 학기가 끝나면 바로 플로리다에 있는 대기업 스페이스X에서 일할 예정이었죠. 취업이 보장된 상황에서 좀 느슨해지고 게을러질 법도 했지만 챈들러는 남은 시간에 메디슨 경찰서에 속해 있는 해양구조단에서 자원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크리스타의 가족에겐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만 같았는데 꼭대기에 있던 것 같은 그들의 일상이 속절없이 굴러떨어진 건 2021년 6월의 어느 날이었죠. 그달은 챈들러가 플로리다의 타이터스빌로 이사를 가 스페이스X에서 일을 시작했어야 할 중요한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옮기기도 전에 챈들러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져서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죠. 당시 챈들러는 곧바로 일어나서 자신을 멀쩡하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지러워지는 걸 느꼈고 심지어 다리에 마비까지 오게 됐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자 당황한 챈들러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는데 검사 결과 심각한 뇌진탕과 뇌출혈이 발견됐는데 특히 뇌출혈은 추후에 수술이 필요할 정도였죠. 마비가 온 다리 또한 영구적인 신경 손상이 남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몸에 남은 손상보다 챈들러를 고통스럽게 한 건 바로 부상과 동시에 취업 이야기가 없던 일이 되었다는 거였죠. 예정된 날짜부터 일을 시작하지 못하자 챈들러가 들어가야 했던 자리는 다른 사람으로 대체됐습니다. 다리를 헛디딘 것 하나로 챈들러는 곧 대기업 입사를 앞둔 전도 유망한 청년에서 목보호대와 지팡이를 사용해야 하고 취업 자리를 잃은 불쌍한 청년으로 전락한 겁니다. 평소 챈들러는 긍정적인 성격이었고 이번 일도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또한 이 일은 챈들러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남은 가족들은 챈들러가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며 힘들어했죠. 가족이 모두 처음으로 겪는 것 같은 커다란 위기 속에서 허우적거렸는데 불행하게도 이제부터 일어나는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바트는 부모님으로부터 위스콘신의 화이트레이크 지역에 위치한 작은 오두막을 물려받았었습니다. 그 오두막은 바트의 집안이 1940년대부터 소유했었는데 윈저에서 약 3시간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타와 바트는 이사를 했을 때부터 그곳을 별장처럼 사용했죠. 미첼과 챈들러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따라 그곳에서 낚시를 하거나 수영을 하며 휴가를 보내곤 했었는데 자식들이 점점 자라고 각자의 생활이 생기면서 오두막에 대한 흥미를 잃었고 크리스타와 바트 또한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억 속에만 남을 것 같은 그곳의 존재가 수면 위로 올라온 건 챈들러가 계단에서 구르고 2주가 지났을 때였죠. 별장에 있는 화이트레이크 지역에 큰 폭풍이 지나갔는데 오두막 근처에 살고 있던 크리스타와 바트의 지인들은 두 사람에게 연락을 해 이렇게 말했죠. 지나가다가 오두막 창문이 깨진 걸 봤는데 아무래도 폭풍 때문인 것 같아. 오랫동안 오두막에 방문하지 않기도 했던 크리스타와 바트는 최대한 빨리 가서 수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가능한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가오는 주말인 7월 4일이 미국 최대의 명절인 독립기념일이라는 걸 알았죠. 화이트레이크에선 독립기념일마다 큰 퍼레이드와 함께 불꽃놀이를 했는데 크리스타와 바트는 그 기간에 맞춰 오두막을 수리하고 휴가까지 보내고 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모든 게 딱 들어맞아 시기적절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계획을 세운 순간부터 크리스타와 바트의 운명은 뒤틀리기 시작했죠. 화이트레이크로 떠나기 전날인 7월 1일 목요일 저녁, 분명 휴가를 가기 전에 들떠있던 크리스타와 바트가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처음 느낀 건 같은 집에 있었던 챈들러였죠. 챈들러는 떠날 준비를 하는 부모님을 도와드리던 중 두 사람의 짐 안에서 많은 현금과 은괴를 발견했습니다. 휴가를 가면서 귀중품을 가져가는 게 이상했지만 이내 부모님이 오두막을 고치고 그곳에서 보관할 계획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죠. 이상한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챈들러가 화이트레이크까지는 어떻게 갈 거냐고 물었을 때 부모님은 친구 부부가 태워다 줄 거라고만 말하고 정확하게 그 친구 부부가 누군지는 말해주지 않았죠. 평소에 부모님 같지 않은 모습에 챈들러는 의아했지만 그저 준비를 하느라 피곤해서 그러신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인 7월 2일 금요일, 챈들러는 아침 6시에 일어났는데 집안은 마치 챈들러 혼자 있는 것처럼 적막했죠. 챈들러는 부모님이 아래층에서 아침을 드신 뒤 일찍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거실로 내려가서 미리 싸둔 부모님의 짐들이 모두 사라진 것을 보고 이미 그들이 떠난 뒤라는 걸 알았습니다. 부모님의 차는 여전히 차고에 있었지만 전날 친구 부부의 차를 얻어 탈 거라 했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하지만 챈들러는 배 아래 불쾌하게 남은 것 같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어젯밤 부모님은 마치 야반 도주를 하는 것처럼 돈과 귀중품을 챙겨 급하게 떠난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머릿속으로 이상했던 부모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되새기던 챈들러는 걱정은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뭐가 의심이 가는 건 없었기에 그저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불안감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는 여자친구인 캐서린에게 전화를 걸어 부모님이 휴일 내내 집을 비울 예정이니까 그동안 함께 지내자고 했죠. 챈들러의 부상 때문에 멀리 나가지 못한 그들은 이틀 동안 집에서 맛있는 걸 해먹고 넷플릭스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아무 걱정 없는 듯 빈둥거리면서 휴일을 즐겼는데 챈들러 안에서 모른 척하고 있던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든 건 오두막에 간 부모님으로부터 휴일 내내 단 한 번의 연락도 오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을 때였죠. 아무리 휴가라고 해도 부모님은 늘 먼저 연락을 해오셨었는데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챈들러는 크리스타와 바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두 사람 모두 받지 않았고 심지어 문자를 남겨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건 부모님이 집을 떠나고 3일 뒤인 7월 4일에 걷잡을 수 없는 걱정으로 바뀌었는데 드디어 기다리던 크리스타의 메시지가 오면서 번져가던 걱정은 눅눅듯이 사라졌습니다. 크리스타는 화이트레이크에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서 계속 휴대폰 서비스 불가가 떴다고 했고 퍼레이드를 보고 월요일 밤이나 화요일 아침에 돌아가겠다고 했죠.
그 메시지 하나로 챈들러는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부모님이 돌아오시기만을 기다렸는데 월요일 저녁이 지나고 화요일이 와도 부모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바로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가 버렸고 더 이상 아무 일도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챈들러는 이 사실을 형 미첼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자신들을 제외한 주변 사람들에게 이번 여행에 대해 뭔가 이야기한 게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크리스타의 직장에 연락을 했습니다. 당시 크리스타는 지역에 있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고객 서비스 관리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었는데 정비소에 전화를 해 자초지종을 설명했을 때 예상치도 못한 답을 듣게 됐죠. 크리스타는 원래 여행을 떠나는 날이었던 금요일과 집으로 돌아오기로 했던 화요일에 일하기로 했었다는 겁니다. 직장의 휴가에 대해 전혀 말하지 않고 무단결근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건 바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크리스타처럼 그도 휴가를 신청하지 않은 채 결근을 했다고 했죠. 두 사람의 직장 동료들은 챈들러나 미첼과 마찬가지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었지만 연락이 닿은 사람은 없었는데 크리스타와 바트에 대한 소식은 7일이 되어도 나오지 않았고 더 이상 지체할 거 없이 챈들러는 윈저에 있는 경찰서로 가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뒤 윈저 경찰은 즉시 화이트레이크서에 연락해 크리스타와 바트의 오두막을 확인해달라 요청을 했고 화이트레이크 경찰이 할더슨에 있는 두 사람의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크리스타와 바트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죠. 아니, 최소 몇 달 동안은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오두막을 둘러싼 풀들은 무성하게 자라 숲을 이뤘고 내부에 있는 냉장고엔 음식물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분명 크리스타와 바트는 이곳에 온 적도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오두막엔 깨진 창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였죠. 분명 두 사람이 오두막으로 향했던 건 깨진 창문을 고치기 위해서였는데 그렇다면 누군가 창문이 폭풍 때문에 깨졌다고 거짓말을 했던 걸까요? 화이트레이크 경찰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챈들러와 미첼은 도대체 누가 처음에 부모님에게 창문 이야기를 꺼냈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게 함정이었고 부모님이 위험한 일에 휘말린 걸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오두막에 다녀온 뒤로 경찰 측에서 여타할 새로운 단서를 찾지 못했는데 초조해진 챈들러는 지역 언론에 부모님 실종 사건을 보도해달라 요청했고 이웃집 한 집 한 집을 돌면서 혹시 설치된 보안 카메라에 부모님이 말한 대로 친구 부부의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이 찍혀있지 않은지 묻고 다녔습니다. 정말 부모님이 친구 부부의 차를 얻어 탔다면 그 두 사람이 부모님을 마지막으로 본 목격자일 테니 말이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7월 2일자에 부모님의 모습이 찍힌 영상을 갖고 있는 이웃은 없었고 단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동이 났는데 어쩌면 이대로 크리스타와 바트를 찾지 못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등잔 밑이 어두운 것처럼 경찰은 너무 사소해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작은 단서로부터 사건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그 실마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2021년 6월 29일로 돌아가야 했는데 크리스타와 바트가 친구 부부의 차를 타고 화이트레이크로 향하기 3일 전이었죠. 그날 바트는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난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긴 시간 고민했지만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그 난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휴대폰을 들었죠. 그리고 번호를 입력한 뒤 초조한 마음으로 일정하게 들리는 연결음을 듣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고 그 남자의 이름은 오마르 조브였습니다. 두 사람은 약 17분 정도 통화를 했는데 바트는 오마르가 전화를 받자마자 공격적으로 그를 몰아붙였죠. 하지만 바트의 쏟아지는 화를 듣던 오마르가 입을 열었을 때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바트는 입 한 번 열지 못한 채 오마르의 말을 듣고만 있어야 했고 이내 좌절한 것 같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여야 했죠. 통화를 끝낸 바트는 뭐 때문인지 충격에 빠졌는데 더 큰 문제는 방금까지 오마르에게 들었던 사실을 가족들에게 직접 알려야 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바트가 만난 건 바로 둘째 아들인 챈들러였죠. 두 사람은 화이트레이크로 가기 전날인 7월 1일에 함께 외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집에서 일을 하고 있던 바트는 약속한 대로 2층에 있던 챈들러에게 준비가 되면 출발하자는 문자를 보냈고 몇 분 뒤 각자 옷을 갈아입은 두 사람은 1층에서 만났죠. 챈들러는 이 일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가 처한 상황이 끔찍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선 두 사람은 어쩐지 결의에 찬 서로의 얼굴을 보고 고개를 끄덕인 뒤 집을 나서려 했죠. 그런데 그 순간 문으로 손을 뻗던 바트가 쓰러졌습니다. 그가 쓰러진 건 뒤에서부터 날아온 총알 때문이었는데 그 총을 쏜 건 바로 아들 챈들러였죠. 챈들러가 자신이 쏜 총에 맞아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바트를 보면서 한 일은 침착하게 아버지의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아빠 휴대폰이 꺼지려고 하니까 할 말이 있으면 나한테 보내라는 문자를 보내는 거였고 이어 올 때 탄산음료 좀 사다 줘라는 문자를 추가로 더 보낸 거였죠.
집에서 무슨 일이 생긴 줄도 모르고 일을 하던 크리스타는 그 문자에 알겠어 아들이라고 답장을 했는데 이 문자는 단순히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닌 바트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함이었습니다. 크리스타가 오후 4시 58분에 퇴근을 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챈들러에게 부탁받은 대로 음료수를 사기 위해 마트에 들리는 동안 챈들러는 시신을 숨기고 고인 피웅덩이를 치우고 있던 거죠. 그리고 오후 5시 15분에서 30분 사이에 아들을 위한 음료수를 산 크리스타가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이웃집 보안 카메라에 찍혔는데 그녀는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바트와 마찬가지로 챈들러가 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왜 두 사람은 명문도 모른 채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의 손에 죽어야 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르던 챈들러의 이중 생활에 있었습니다. 계단에서 구르기 전까지만 해도 전도 유망했던 그의 인생은 전부 거짓이었던 거죠. 그는 대학을 졸업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 학기만 다니고 중퇴한 뒤 가족과 친구들에겐 계속 대학에 다니고 있는 척했고 졸업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죠. 또한 보험회사에서 파트타임을 했다는 것도 출근을 하는 척 속인 뒤 언제나 몰래 다시 방으로 들어가 비디오 게임만 했던 거였습니다. 그는 메디슨 경찰서 소속 해양구조팀에도 속한 적이 없었으며 애초에 메디슨 경찰서엔 그런 구조팀이 있지도 않았죠. 거기다 결정적으로 그는 스페이스X에서 일할 예정도 아니었고 지원조차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거짓말 중에서 대학은 졸업이라고 한 뒤 끝이었고 봉사활동도 했다고 말만 해도 됐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거짓 취업을 위해 플로리다로 가야 했다는 거였죠. 챈들러는 어떻게든 그 취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생긴 부상이었습니다. 사실 그가 입은 부상은 경미한 뇌진탕에 불과했지만 챈들러는 이를 인생을 말아먹을 정도의 부상으로 과장하며 언제나 목 보호대와 지팡이를 사용했죠. 거짓말을 덮기 위한 또 다른 거짓말이 필요했던 겁니다. 얼마나 인생이 우스웠을까요? 그가 번지르르한 거짓말로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면 모든 사람이 그걸 믿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이때 챈들러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그의 가짜 인생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의 가장 큰 지지자이자 그를 누구보다도 응원했던 부모님인 크리스타와 바트였죠. 첫 번째 의심은 2021년 챈들러가 보험회사에서 파트타임을 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했을 때였는데 그는 성인이 된 후에도 집에서 살면서 대외적으로 전반적인 생활비를 포함한 임대료를 내는 척했지만 실상 경제적인 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기에 낼 수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바트가 먼저 일을 하는데 왜 돈이 없냐는 말을 꺼냈고 이때 챈들러는 자신의 사기 행각 중 하나를 들키지 않기 위해 가짜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보험회사 인사부 직원인 척 메일을 작성해 자신에게 보냈죠. 그건 챈들러가 왜 급여를 받지 못했는지에 대한 회사 측의 터무니없는 변명을 늘어놓은 내용이었는데 챈들러는 그 메일이 진짜 인사부 직원에게 온 양 화를 내며 따지는 답장을 보냈고 또다시 가짜 계정으로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챈들러는 그 대화 내용을 바트에게 보여줌으로써 일을 했지만 회사 측의 실수로 제때 월급을 받지 못한 연극을 한 거죠. 그런데 챈들러가 이런 식으로 자신을 향한 의심을 잠재운 건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시험 끝났는데 성적은 어떻게 나왔니? 학교를 다니는 척하고 있을 때 챈들러는 왜 성적표를 보여주지 않느냐는 부모님의 말에 성적표 조회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다고 답했죠. 크리스타와 바트는 비공식적인 거라도 로그인해서 보여달라고 했지만 이때 챈들러는 진실을 실토하는 게 아닌 보험회사 때와 똑같은 방법을 썼습니다. 그는 대학교 학사 담당자인 척하기 위해 가짜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고 죄송합니다. 시스템의 문제로 성적 증명서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일을 작성해 이를 바트에게 보여줬죠. 하지만 바트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고 화를 내면서 챈들러에게 학사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죽는 셈 치고 사실을 털어놓을 법했지만 이미 눈처럼 불어난 거짓말을 내리막길에서 굴리는 거나 다름없었던 챈들러는 이번엔 편의점에서 일회용 휴대폰을 구입했고 그 휴대폰의 번호를 바트에게 전달했죠. 그리고 바트가 전화를 걸었을 때 챈들러는 학사 담당자인 다니엘 스피스라고 목소리까지 변조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챈들러는 성적증명서에 대해 항의하는 바트에게 연신 학교 사정으로 성적증명서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죠. 하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걸 예감한 바트는 이번엔 챈들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대학교에 전화를 걸었는데 I'm trying to get an appointment scheduled to meet with somebody to mainly just get a copy of a transcript and also a printed copy of a certificate that was earned and other degree verification. Okay. How do I get that done? Okay, for the degree, you have to download the duplicate diploma form and send it in with a
for the check or the money order of $4 for the diploma to be mailed back to you. For the transcript, you have to go online and request it. Yeah, I tried requesting online and we never got them. And I've spent I don't know how many times doing that at $8 a piece, so I'm not willing to do that again. Why is that letting you request your transcript? What is it? It's not my system, it's your system, so don't ask me questions like that. Okay, but I need to establish the problem first before I can know how to walk you through to get it. 이때 받았던 사람이 바로 오마르 조브, 화이트레이크로 가기 3일 전 통화를 했던 남자였습니다. 바트는 오마르에게 아들의 인적 사항을 조회해달라고 요청했고 되돌아온 답은 You were taking IT classes, right? I don't see that you were in a program. Chandler, I can Anderson, 2018, spring of 2018. Oh, okay, so that does have all the history then. I don't see that you were admitted in any program. 충격을 받은 바트는 이번엔 자신이 통화했다고 믿었던 상담원이 여전히 근무 중인지 물었고 이번에 돌아온 답도 No, do you have an Alyssa Brandt that works in that area or anywhere in the campus? What is the last name? B-R-A-N, I think it's T or D-T. You said the first name is Alyssa? Alyssa? Yeah, A-L-Y-S-S-A. No. All the branch stays on Alyssa with all the last names that I've heard. And does that check non-teachers and everything? It would be anybody on campus that works here? There will be anybody on campus. The directory will have anybody on campus. 그 17분의 통화로 모든 게 바뀐 거죠. 바트는 아들을 향했던 의심이 진짜였다는 걸 눈으로 확인했고 이제라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실제 메디슨 칼리지의 학사 담당자들에게 전화를 돌려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 7월 1일 오후 3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 다음 챈들러에게 왜 성적 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지 직접 자신과 함께 찾아가 알아보자고 했는데 물론 이미 아들의 거짓말에 대해 전부 알았지만 스스로 고백하고 잘못을 인정할 기회를 준 거였죠. 아들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황에서도 바트는 아버지로서 행동하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 바트가 바라던 대로 챈들러는 자신이 쌓아올린 거짓말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아닌 거짓말이 들통나기 전 진실을 알고 있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였죠. 챈들러는 부모님의 시신을 해체해 집에 있는 가정용 벽난로에서 일부 태웠고 나머지 시신은 마을의 공원과 숲, 강에 나눠 유기했는데 아버지의 머리와 팔 그리고 몸통 부위는 여자친구인 캐서린의 어머니가 당시 만나고 있던 남자의 집 뒤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살인을 덮기 위해 폭풍 피해를 입은 오두막을 고치기 위해 화이트레이크에 갔다가 사라진 부모님에 대한 거짓말을 만들어 크리스타와 바트를 애타게 찾던 사람들에게 퍼뜨렸죠. 챈들러는 치밀하게 차를 태워준다고 했던 친구 부부라는 용의자로 의심하기 쉬운 상상의 인물들을 만들었고 부모님이 떠날 때 현금과 은괴를 챙겼다는 미심쩍은 부분도 이야기 속에 심었습니다. 마치 이 사건을 듣는 이로 하여금 그 친구 부부가 범인일 수 있다고 추론하게 만들고 떠나기 전 재산을 정리한 것으로 보아 다른 일에 휘말린 게 분명하다고 믿게끔 말이죠. 인생의 절반이 모두 거짓뿐이었던 인생에서 챈들러는 경찰을 찾아가고 언론의 도움을 청하고 이웃들을 방문하며 가장 열정적으로 연기를 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I can still having a little bit of props the third. She just put me to bed and feed me. 자신의 거짓말에 책임을 져야 할 순간이 다가왔을 때 이번에 그는 경미한 뇌진탕으로 인해 누군가 재워주고 먹여줘야 하는 어수룩한 어린아이 연기를 하기 시작했죠. 챈들러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에 대한 확실한 이유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의 거짓말 안에서 부모님을 야반도주를 하는 것 같은 사람들로 만들었고 차를 얻어 탄 친구 부부에게 해를 입은 것처럼 의심하게 만들며 상황을 최대한 그럴듯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았고 결국 꼬리가 잡히게 됐죠. 그는 사건 현장을 제대로 치웠다고 생각했겠지만 실상 집안엔 부모님을 살해하고 해체한 물리적인 증거가 곳곳에 남아있었고 챈들러는 실종 신고를 할 당시에도 경찰들에게 미심쩍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말을 일관되게 하지 않았고 이상하게 부모님의 실종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죠. 그리고 경찰이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던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7월 4일에 크리스타의 휴대폰에서 챈들러의 휴대폰으로 발송된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실종 신고를 했을 때 부모님과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냐는 경찰의 질문에 챈들러는 7월 4일 크리스타로부터 서비스 불가로 연락을 못했는데 퍼레이드를 보고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돌아간다고 한 내용의 문자를 보여줬죠. 그런데 문제는 화이트레이크의 독립기념일 퍼레이드는 4일이 아닌 이미 지난 3일에 열렸었다는 겁니다.
만약 정말 크리스타가 화이트 레이크에 있었다면 이미 퍼레이드를 보고 난 뒤 문자를 보내야 했지만 챈들러의 거짓말 속 크리스타는 이미 끝난 퍼레이드를 보고 가겠다는 오류를 저질러 버린 거죠. 이 문자의 내용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미심쩍게 여긴 경찰은 크리스타 휴대폰의 위치를 날짜별로 조회했고 그 결과 7월 4일 휴대폰이 화이트 레이크가 아닌 챈들러가 여자친구와 있던 윈저의 집 근처에 있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수색한 경찰은 크리스타의 전화가 차고의 서랍 아래 숨겨져 있던 신발 속에 은박지로 꽁꽁 쌓여 있는 걸 찾아냈죠. 그렇게 경찰은 챈들러를 유력한 용의자로 확신했고 철저한 조사 끝에 결국 그가 혼자 모든 일을 계획했고 부모님을 살해했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우스운 사실은 경찰이 강도 높은 신문을 하자 챈들러는 굉장히 어수룩하게 행동했다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런 챈들러의 연기에 넘어가지 않았고 그는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오랫동안 거짓말을 한 탓에 이제는 정말 그게 진실이라고 믿게 된 걸까요? 소름 돋는 건 유죄 판결을 받은 챈들러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후에도 자신의 범행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곧 항소할 계획이라는 겁니다.